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말오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말오초 40대 나이가 50대 나이로 넘어가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2말 3초 그러면 20대 말과 30대 초반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말오초. 2022년 4월 하순하고 2022년 5월 초순.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몰려 있습니다. 청문회의 계절 이런 표현을 쓴 신문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초기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19명 총리에서부터 이제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립니다.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제일 먼저 이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국회의 문턱이 더불어민주당 172석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닙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세 사람을 뭐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다. 그 세 사람한테 집중 포화를 쏟아붓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자잘한 그런 뭐 이제 문제점들 뭐 구설 이런 것이 튀어나오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언론도 그렇고 국민적 관심사가 온통 쏠려 있는 것은 이 세 사람. 그 중에서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까지 뭐 좌파 진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뭐 돈 문제, 뭐 무속 문제, 그 다음에 경력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뭔가를 이렇게 연계시켜서 딜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를 뭐 누구누구를 낙마를 시켜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협상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회 문턱이 만만치 않은데요. 장관 임명 후보들 중에서 몇 명이나 청문회 중간에 사퇴를 하게 될 것인지 전원 다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2명? 1명? 3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에는 아주 이제 복잡한 인사청문회 방정식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 동력하고도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 딱 2000년 지금부터 22년 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죠. 인사청문회 이제 22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동의안이 422건인데요. 이 중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던 것이 80건입니다. 80건. 그러니까 대충 5분의 1쯤은 국회의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청문회가 다가오면은 흔히 이제 익숙하게 봐오던 풍경이 인사검증이라는 명분하에 힘겨루기를 합니다. 여당, 야당, 누가 더 완력이 센지, 누가 더 삿발을 세게 쥐고 있는지 이제 이런 싸움을 하지요.
그래서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공격과 수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창을 쥐고 찔러 들어갔다가 또 공수가 바뀌면 방패를 들고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특징은 이제 이 19명 총리에서 국무위원들 모두 합해서 유일한 청문회 유경험자, 국회 임명동의 유경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빗대자면 이미 확진자 경험이 있는, 또는 백신 접종을 4차까지 완료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금 저쪽에서 칼을 갈면서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한때는 우군이었다는, 그쪽 진영에서 매우 잘 나가는 고위 공직자였다는 그런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제 그렇게 시끄러운 하루 종일, 정말 긴 하루였었죠. 검수완박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극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검찰 수뇌부가 총사퇴를 하는, 이제 이런 다소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신구 세력의 권력 교체, 정권 교체,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아빠 찬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그 고위공직자 청문회와 관련돼서 불거지는 문제가 이른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대학 입시 비리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스캔들, 그에 못지않은 것이 병역 비리. 그러니까 예컨대 위장 전입이다, 다운 계약서다, 이런 것은 잠깐 시끄럽다가 그냥 넘어가 주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자녀 입시 비리와 병역 비리는 이게 한번 불거지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자진 사퇴 혹은 낙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까지 물고 들어갈 수가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까지 유태롭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얘기는 언론에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그런 하자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상황 변경에 따라서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낙마 문제와 한덕수 후보자의 거취가 함께 얽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거 정권들은 어떻게 했느냐? MB,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내각, 초대 내각에서 최소 3명 이상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윤석열 초대 정부도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에 한 3명, 많으면 4명, 이 정도가 끝까지 골인 지점까지 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신한 인재를 찾아도 항상 나중에 가면은 문제점이 나와서 정말 인재 발굴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문재인 정권의 초대 내각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조대엽 고용부 장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낙마를 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다. 비장의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재청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초대 내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나라 근대 현대 정치사에서 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를 재청을 하는, 그리고 자신이 그 이름을 다 쓰고 사인을 해서 그걸 대통령한테 건넨, 이제 그런 초유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청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뭐 25년직이다, 40년직이다, 뭐 그 기간은 뭐 어찌됐든 예전부터 알고 지내고 있던 사이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그 카드를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재청 취소 카드,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솔솔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도 역시 이제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뭐 병역 문제, 논문 표절, 논문을 뭐 누구 걸 갖다 놓고 고스란히 베꼈다, 뭐 이런 게 특히 입시비리,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그 얘기 또 나오는구나. 이 도대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사청문 그 무용론인데요. 사람을 아예 그냥 망신창이로 만들어 놓는다. 폐가망신에 가깝게 탈탈 털어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병신, 머저리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런 인사청문회 아니냐. 그래서 그 출사길이 너무나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사전 검증을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아예 사전 검증을 좀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신상털기식 청문회는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노무현 정부 때는 3명, 가장 적었었죠. 이명박 정부 때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 박근혜 정부 때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무려 34명.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문재인 정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수치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야당의 반대, 국회에서의 합의 없이 그냥 대통령이 독불장군처럼 장관 임명해버린 사람, 노무현 때 3명, 이명박 때 17명, 박근혜 때 10명, 그런데 문재인 때는 34명.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사청문회 무용론 나오고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고위공직에 오를 그런 후보를 뽑고 보면은 뭐 위장 전입에 뭐 다운 계약서는 뭐 그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로 이런저런 스캔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제 생각은요, 이런 경력에 흠결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고위공직에 나갈 생각을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쪽입니다. 찾아보면 흠결 없는 능력자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폐쇄된 인재풀에서 사람을 찾다 보면 이런 흠결 있는 사람이 계속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흠결 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명권자가 자기 보고 나오소 하더라도 손사래를 치고 사양을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는 정치계에 발을 디디고 고위공직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렇게 해서 나는 이 국가와 민족에게 봉사하겠다는 그런 앰비션을 가진 젊은이들은 20대부터 자기 경력 관리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장사나 할려. 나는 그냥 회사원이나 할려. 그냥 나는 밥집이나 할려. 나는 그냥 소소하게 내가 자영업자로 살려. 이런 사람이라면 좀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타협점도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꿈을 나는 정치인이 되어서 국회의원, 장관, 총리, 나 끝까지 갈 테야.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자신은 물론 이러니와 자기 주변을 20대부터 관리하고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역대 내각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그래서 고소영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성시경, 성균관대, 고시 출신, 경기고 이랬고요.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 그래서 대선 캠프 인사, 코드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런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서육남, 서울대 60대 남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 흔히 하죠. 경희대 이동규 교수가 어제 아침이죠, 이런 칼럼을 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인재가 없다, 그런 소리 그만하라. 사실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눈이 없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발탁하고 고르는 눈이 없는 것이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